점프하는 나라 인도는 경제와 기술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글로벌 생산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 공장을 이곳 남아시아로 옮기며 인도 경제는 예전보다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질 생산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통신 기술, IT 분야의 번성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인도는 우수한 IT 인재를 유치하는 천국이 되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창의력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세계 최고 기업들은 인도의 풍경 뒤에 숨겨진 재능을 찾고 채용하며 이 창의적인 마음을 유혹하기 위해 매력적인 급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IT의 발전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동안 인도가 꾸준히 구축해온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경제적으로 앞서는 계획은 핫한 주제가 되었는데 인도가 북한을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한 성과가 전해지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북한의 실패는 세계에 새로운 기회와 방향을 열어주었으며 자체 개발한 K9 자주포와 같은 군사 기술을 가진 인도는 국제적인 무기 생산과 공급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한국의 높은 무기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뛰어난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무기를 인도 군대에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방 예산 투자를 통해 자국의 국방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도의 결단을 나타냈습니다. 경제, IT, 군사 기술의 융합은 인도의 미래에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인구 대국으로 등극한 인도. 애플과 삼성을 비롯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고 있는 가운데 인도 공과대학은 해마다 수천 명의 IT 천재들을 배출해내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규모를 투자해 인도에 R&D 센터까지 짓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이 인도 천재들의 연봉 최저 3억 원을 제시하며 스카우트하고 있는데요. 인도가 곧 미국까지 제치고 세계 1위 GDP 국가로 등극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IT 인재 양성에 올인한 인도가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며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유일한 걸림돌이 바로 중국입니다. 애플, 삼성 등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모든 공장을 철수해 인도로 옮겨버리자 중국이 인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즈나트 싱인도 국방장관은 13일 의회에서 사흘 전인 지난 9일 인도 동북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 인근 타왕 지역 국경에서 중국군과 충돌을 벌인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 군이 용감하게 막았고 그들을 자신들의 초소로 몰아냈다. 이 과정에서 양쪽 일부 군인이 다쳤으나 우리 군은 숨지거나 중상을 입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쪽의 충돌에 이를 만한 행동을 자제하고 국경 주변의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인도 언론들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300에서 400명의 중국군이 국경의 실질 통제선 LAC를 넘어 침범해 인도군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다며 양측 군인 일부가 골절상을 당하는 등 다쳤고 인도군 6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말했습니다. 더 힌두는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부상한 인도군의 수가 CTCTCSTL 20명에 달하고 중국군의 부상자 수는 더 많다고 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당시 충돌 현장에 중국군이 600명가량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탈중국을 선택한 글로벌 기업들을 모두 받아들인 인도에 복수하기 위해 인도 북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의 약 9만 km를 장남이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를 향한 중국의 공격이 본격화되면서 인도 내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인도인들의 대대적인 중국 불매운동이 시작되자 샤오미는 인도에서 금융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29일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 등에 따르면 샤오미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인도 내 미페이 서비스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페이는 스마트폰 결제 송금 서비스로 2019년부터 인도 서비스를 시작했고 사용자는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자,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위챗 등 59개 중국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 사용을 금지해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29일 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중국의 앱들이 인도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틀룸버그 등이 전했습니다. 기술부는 안드로이드와 iOS 플랫폼에서 승인받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자 정보를 인도 박 서버로 무단 전송했다는 여러 불만이 접수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바일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십억 명의 인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 정부가 제시한 규제의 명분은 프라이버시 보호이지만 실질적 이유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따른 갈등 악화라는 게 지배적 관측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디지털 업계는 작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13억 5천만 명의 대국 인도는 디지털 업계에서 놓칠 수 없는 최대 시장으로 틱톡 사용자는 1억 2천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AFP는 보도했습니다. 앞서 인도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도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인도에 잇따른 대중 조치는 인도군과 중국군이 지난 15일 히말라야 산맥 국경에서 충돌하며 유혈 사태가 벌어진 이후 나왔습니다. 뉴델리 인근에서는 시위대가 시진핑, 습근평, 국가주석의 사진을 불태우며 적개심을 드러냈고 대도시 샤오미, 소미, 매장들은 간판을 가리고 영업하는 실정입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중국군이 중국산 자주포를 들이밀며 인도 국경에서 인도군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인도군이 한국산 K9 자주포 100문을 사서 중국군을 쫓아낸 일화는 이미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산 K9 자주포 한 대가 중국산 있다는 시험 결과가 자주포 10대를 무찌를 수 공개되면서 중국군은 불이 나게 중국산 자주포를 철수시켰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인도 육군이 중국군과 싸우고 있는 라드크에 배치한 한국산 자주포 K9의 모습입니다. 인도의 군사 전문 매체인 인디언 디펜스 뉴스는 지난달 29일 현지 시간 트위터의 사진 한 장과 함께 중국산 자주포 PCL 191의 성능을 압도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라드크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곳이라 항공기가 뜨기 힘들고 탱크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며 라드크에선 포병이 결국 승패를 가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누가 더 압도적인 성능의 자주포를 보유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한방에 갈립니다. 중국에 계속해 밀리며 도망만 치던 인도군이 한국산 K9 자주포 100문을 갑자기 사들여 이곳에 배치하더니 중국군을 한방에 몰아내는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질 수 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K9 바즈라는 30초 안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15초 안에 3발을 재빨리 쓸 수 있고 분당 6에서 8발을 사격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일문으로 일제 사격, TOT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각을 달리해 연속 사격하는 방식으로 여러 발의 포탄이 동시에 목표를 타격하는 사격 방식이죠. 이 때문에 한 번에 한 발씩밖에 발사하지 못하는 중국산 자주포 10대를 한 번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라다크 지역에만 한국산 자주포를 들여놓은 인도가 이번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인도 모디 총리가 한국산 K9 자주포에 올라탄 모습입니다. 모디 총리가 K9 자주포에 올라타서 한 발언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모디 총리가 인도군 전체를 한국산 무기로 도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매우 공격적으로 국방 예산을 늘려왔는데요. 지난해에는 국방 지출 세계 4위로 등극했습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곧 중국과 공동 2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해 무려 300조 원을 국방비로 사용하는 것이고 향후 20년 동안 6천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국방비로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인도 현지 매체들은 인도 정부가 향후 20년 동안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은 곧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IPRI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세계 13위, 2012에서 2016년에서 최근 가파른 속도로 상승했고 수출 점유율도 약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본마저 제치고 세계 9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무기 지원국인 폴란드를 상대로 124억 달러, 약 17조 원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맺는 등 한국산 무기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곧 군사대국 2위로 등극할 인도가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 하는 순간 한국의 무기 수출은 단숨에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독일, 중국마저 제치고 세계 4위에 등극할 것이라 인도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인도 언론사들이 인도 국방비 예산을 바탕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정확하겠죠. 러시아 전 총리 미하일 카시야노프는
얼마 전 쿠데타를 일으킨 프리고진은 러시아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여줬습니다. 푸틴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도요. 이것은 푸틴 정권 붕괴의 시작입니다라며 바그너 그룹 반란 이후 푸틴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최첨단 무기 지원이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산 최첨단 무기는 미군까지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가 자체 개발한 무기 체계를 미군 앞에서 성능을 과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미래형 다목적 무인 차량인 아리온 스맷, 에리언 SMET 성능을 뽐냈습니다. 아리온 스맷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016에서 2019년에 민군 기술협력 사업으로 개발한 사륜형 보병 전투지원용 다목적 무인 차량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전 현장에서 환자 후송, 물자 운반, 감시 정찰, 원격 수색, 근접 전투 등 다목적 임무 수행 용도로 개발됐습니다. 전기차인 아리온 스맷은 중량이 2톤급으로 550kg을 실을 수 있으며 1회 충전에 1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데요. 보병부대의 유무인 복합 운용에 최적화된 원격 자율주행, 장애물 회피, 자율복구, 총성 감지, 차량 병사 추종 등 고위험 전장에서 병사 대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펼쳐 보였습니다. 시연이 시작되자 아리온 스맷은 운용자가 지도에 설정한 경로를 따라 위성 항법 시스템, GPS, 기반으로 스스로 주행했습니다. 장애물을 만나자 요리조리 피하며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연에서 수십 m 떨어진 곳에서 공포탄을 터뜨리자 RCWS에 장착된 센서가 이를 자동으로 인식. 총구가 공포탄 방향을 겨눴습니다. 이를 본 주한 미군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박수를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뒤통수에 삼성이 반격 행보를 보이자 바이든 정부가 당혹해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삼성과 SK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려 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240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던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심각한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가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디램 50%와 낸드 3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금액 1,280억 달러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중국의 80% 이상 의존하는 소재 및 부품이 2,000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당장 한국 기업의 반도체 설비 업그레이드를 막아버리면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 등 미국 메모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최근 삼성전자 DS 부문 사장이 미국 주도의 칩사 동맹과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기업 하나가 초대형 뒤통수의 가담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이 메모리 반도체 신규 납품처로 중국 양쯔 메모리 YMTC를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아이폰 14 시리즈와 보급형 모델 새 3세대에 128단 낸드를 탑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낸드 플래시와 D램을 조달해왔지만 YMTC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 한국 매출 의존도는 더 낮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애플의 이 같은 행보는 메모리뿐 아니라 패널에서도 엿보인 바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을 주로 사용하다가 최근 중국 BOE를 협력업체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 나서서 중국 제품을 채택하는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행보에 미국 의회가 일부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YMTC는 중국 정부 지원금이 최소 280억 위안, 6조 원이 투입된 기업으로 현재 3%인 점유율을 빠른 시일 내에 10%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내 투자 금지로 삼성과 SK의 성장을 막은 후 YMTC와 경쟁을 붙여 한국 반도체 산업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YMTC는 연내 세계 최초로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이 한 단계 더 높은 236단 생산 계획을 밝히며 급하게 불을 꼈지만 애플의 행보는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33%, SK하이닉스가 20%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해왔습니다. 그 뒤로 일본 키옥시아 15%, 미국 웨스턴 디지털 13%, 마이크론 12% 등이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도 중국 내 한국 점유율이 낮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드 사태 때 한국이 중국의 불매를 당해도 뒷짐을 지고 있었고 현대차와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하락할 때도 관망해왔습니다. 사드 사태가 있었던 2016년에는 팀쿡 최고 경영자가 중국 관리들과 2,750억 달러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5년간 32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엄청난 내용이었죠. 대신 애플은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앱 장터인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고 기술 개발 투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비밀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즉 애플은 중국 스마트폰 생태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3년만 해도 20%에 달했던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사드 사태 후 1% 밑으로 급락했으며 그 반사 혜택은 애플이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중국 내 600달러 이상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애플은 전 분기보다 12%나 오른 70%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화웨이가 주춤하는 사이 점유율 22%를 달성하며 1위로 올라선 바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애플이 중국 반도체를 쓰던 패널을 사용하든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의 약 90%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아이폰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 공장도 대부분 중국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칩사 동맹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장비만 해도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약 25% 정도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일본 25%과 네덜란드 25%를 포함하면 사실상 미국 정부의 동의가 없다면 반도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9월 11일 바이든 대통령 트위터에는 놀라운 내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인텔 반도체 신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이 하나로 묶여있다는 증거입니다.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게 의존하고 부품 등 공급망이 자리를 잡으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인텔 우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텔은 올해 초 차세대나 EUV 장비 5대 도입 계약을 네덜란드와 먼저 맺기도 했습니다. 이는 2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 구현의 핵심이 되는 장비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더 미세하게 회로를 새길 수 있어 가격도 2배가량 높은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인텔은 나 EUV를 도입해 2024년 2나노 수준을 선보이고 2025년이면 1.8나노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ASML이 생산 예정인 EUV 55대 가운데 18대를 확보하며 인텔보다 네덜란드 ASML 매출에 더 큰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차세대 장비를 먼저 확보했다는 것은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은 인텔보다 늦은 6월에서야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 반도체 인프라를 빼먹고 자체 산업을 키우려는 모습은 다양한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미 상무부가 삼성 등의 반도체 자료를 요청했을 때부터 보였던 징조입니다. 최근에는 일본과 2나노 개발을 위해 합작 투자를 검토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도쿄일렉트론, 캐논 등 일본 장비 업체들과 인텔, IBM의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하기우다 경산사는 5월 미국으로 건너가 반도체 공급망 협의를 추진하며 삼성을 뛰어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IBM 측의 2나노 제품 공동개발 의사까지 타진했던 상황입니다. IBM이 반도체 설계에 강점이 있다면 일본은 장비와 소재 쪽이 강하다고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들은 인텔을 중간에 끼워 넣어 생산을 맡기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러몬드 상무장관과 접촉했던 상황입니다. 2019년 일본이 삼성 EUV 공정을 막기 위해 수출 규제를 했을 때도 미국이 아무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몬드 상무장관이 한국에 투자하려는 대만 반도체 기업을 고대겨 텍사스주에 50억 달러 규모의 신공장을 유치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자국 우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고, 삼성이나 SK에게는 중국 투자 중단을 일으키면서 말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2018년 556억 달러였던 흑자는 올 2분기 적자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또한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서 경쟁력을 잃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리는 현재 테슬라가 빠르게 치고 들어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미국에 55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공장 설립 의사를 밝혔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뒤통수를 맞은 상태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 9%로 부상하며 1위 테슬라 70%를 추격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말이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28개 차종 중 22개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사실상 해외차는 배제하고 자국차만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 투자하는 것을 막지 않는 행동은 삼성 등을 유치하며 중국 투자 금지를 외쳤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된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갑질에 강력 경고하는 행보를 보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하며 중국 투자를 금지하자 삼성은 약 일주일 후 브라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논의했고 MOU를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지 보도를 통해 한국 내에 알려진 상황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고 최근 미국의 행태에 불만을 가진 삼성전자가 반격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멕시코 정부 또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멕시코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며 러브콜을 보내왔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추석 연휴 때 이재용 부회장이 멕시코를 찾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미국이 해외 출장지로 거론됐지만 멕시코를 먼저 방문한 상태입니다. 멕시코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대규모 정유 공장을 건설 중이고 삼성전자가 다양한 전자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만큼 핵심 국가로 통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인수한 하만 공장도 멕시코에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놓으며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어 반도체 또한 충분히 이들 나라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현명하게 움직이길 바랍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의 충격적인 영업이익 소식이 들려오자 많은 이들이 삼성전자가 망한 것이 아니냐며 부정적인 여론이 득세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한방에 역전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의 물밑 작업이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삼성을 상대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대만의 TSMC.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젠 입장이 뒤바뀌어 오히려 TSMC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근 14년간 최악의 적자.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400억 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95.5% 감소한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분에서만 4조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며 이번 대규모 적자의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제까지 삼성그룹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반도체 산업에서 엄청난 낙폭을 보인 것인데요. 삼성이 비들대는 와중에 TSMC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경쟁자들은 기술 개발은 물론 사업 확장의 출사표를 내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으로 공장을 확장하며 기세 좋게 여러 사업을 펼치는 TSMC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앞으로 미국 경제의 중심이 되겠다고 선언한 인텔도 한국을 곧 따라잡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삼성의 위기를 심각하게 진단하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타파할 삼성의 뾰족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재용 회장의 부임 이후 새로운 생존 전략이 삼성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하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대폭락은 이러한 견해들 증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삼성은 과거 일본의 반도체가 무너졌던 것처럼 몰락하는 길밖에 남지 않는 상황. 하지만 놀랍게도 삼성은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뜻밖의 행보를 골랐는데요. 그 반전의 출처는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현재 생성 AI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인 엔비디아가 돌연 TSMC로의 반도체 의뢰를 중단하고 삼성이나 인텔과 같은 또 다른 기업에 반도체 의뢰를 맡길 수도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엔비디아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급처가 TSMC 한 곳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기업 전체의 리스크를 높이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반도체 구입에 있어 한국 기업의 도움을 받을 있다고 직접적으로 삼성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이런 엔비디아 CEO의 발언은 꽤 이례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엔비디아 제품의 상당수는 TSMC의 반도체만을 사용했고, 별일이 없다면 앞으로도 엔비디아는 TSMC 제품만 이용하는 캐시카우가 될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번 발언으로 인해 그런 믿음이 깨지며 삼성에게도 기회가 생긴 것이죠. 챗GPT로 대표되는 고성능 인공지능이 각광을 받으며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제품은 전 세계 IT 기업의 필수 재료가 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에 누가 반도체를 공급하게 되는지는 향후 반도체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TSMC가 독점적으로 공급했기에 이변 없이 TSMC가 향후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여겨졌으나 젠슨 황 CEO의 변심으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이 된다면 상황은 뒤바뀝니다. 그리고 젠슨 황의 이러한 발언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삼성 이재용 회장은 젠슨 황 CEO와 비밀리에 회동을 한 것이 드러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젠슨 황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재용 회장에 되면 세일즈가 힘을 발휘해 엔비디아를 움직일 수 있었고 반등의 기회를 잡은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재용 회장이 직접 움직이면서까지 비즈니스 미팅을 가진 성과입니다. 꼭 엔비디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미국 유력 IT 기업들 역시 이재용 회장의 비즈니스 영업에 주목해 삼성전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를 만난 이재용 회장은 차량용 반도체로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도 현재 직접 쓰기 위한 완전 자율주행, FSD, 칩을 개발하는 데에 뛰어들어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만큼 중요한 플레이어로 거듭난 상황인데요. 그 의미는 테슬라도 위탁 생산을 위해서 파운드리 업체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고객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한번 테슬라의 자율주행침을 위탁 생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14나노 공정 라인에 반도체 생산을 맡겨 이를 구입한 적이 있었죠. 그 이후 소식이 끊어졌던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관계가 이번 회장단 회동을 통해 부활하자 많은 전문가와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업계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 둘 중에서 누가 테슬라의 반도체 칩 생산을 맡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장단 미팅을 통해 삼성전자가 테슬라를 주요 고객으로 둘 수 있다는 전망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뿐만 아니라 조반니 카포리오 CEO, 케빈 알리오가는 CEO 등 주요 세계 IT 및 바이오 거물들을 잇따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SMC가 업계 1위 지위만 믿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이에 이재용 회장은 CEO들을 만나며 적극적인 영업을 펼쳤습니다. 덕분에 삼성전자는 주요 IT 업체를 고객으로 두며 생산 및 기술 개발에 있어 새로운 발돋움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점유율이 높아도 고객사들 삼성전자에게 뺏겨서야 TSMC 입장에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TSMC의 성장은 그야말로 눈부십니다. TSMC의 올해 1분기 전체 매출은 5,086억 대만 달러, 한화로 22조 원에 달하는 액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보다도 3.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결과 파운드리 업계 1위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매출과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TSMC에게 좋지 못한 신호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만 내 반도체 2위, 3위 업체인 UMC와 미디어텍의 매출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UMC의 올해 1분기 매출은 542억 9천만 대만 달러, 한화로 2조 3,64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53%가 감소한 수치죠. 미디어텍은 더 심해서 전년 동기 대비 33%가 줄어들며 TSMC 외의 다른 기업들은 전혀 성장하지 못한 것을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TSMC한테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만의 독특한 산업구조 때문인데요. 대만 반도체 산업은 각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팹리스인 미디어텍이 반도체를 설계하면 디자인하우스 업체가 설계안을 도면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만 내의 디자인하우스는 235개에 달하는데 만일 이들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사업에 지장이 생기면 전체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지는 구조가 되어 있고 TSMC 역시 이런 대만 반도체 생태계 안에 자리 잡고 있어 주변 대만 반도체 기업의 시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위와 3위 기업도 TSMC에게는 경쟁자라기보다는 동업자에 가까운 존재로 이들이 악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TSMC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호실적을 드러냈으나 만약 2, 3위 업체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된 적자를 보게 될 경우 TSMC 역시 올 하반기에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만을 위협하는 국제정세 역시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 대만 총동선거 후보로 나선 라이칭더 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만남을 제의했으나 거부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라이칭더 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한 인물로 대만 독립과 중국으로부터의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입니다.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야남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희망 때문이었는데요. 중국은 당연히 단칼에 이 요청을 거절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대만의 부총통 같은 건 없다고 말하며 대만의 어떠한 지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은 대만과의 협력에 난색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HP와 멜의 경우 대만을 떠나 동남아시아에서 생산기지 구축 필요성을 사내 보고서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국제정세의 불구덩이 한복판이나 마찬가지인 대만의 핵심 자재 및 인력을 두고 있는 TSMC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지표의 성공만으로는 절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고객이 되었어야 할 주요 고객들을 하나하나 자사 고객으로 뺏는 것을 TSMC는 지켜봐야 했죠. 최근엔 유럽에서도 TSMC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삼성전자를 찾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독일의 대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려고 계획 중이던 TSMC. 최근 이후의 태도 변화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동 EU 집행위원이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유럽은 언제나 투자에 열려 있으며 공장 투자에 있어 좋은 곳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보냈다고 합니다. TSMC의 투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공장을 유럽에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유치전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유럽 국가들은 TSMC 7F 구형 반도체 투자 기지로 독일 한 곳만을 선정한 것에 불만을 품었고 이에 따라 TSMC의 경쟁자인 삼성전자에 유럽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현재 텍사스세 공장 투자에 힘을 집중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유럽의 러브콜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도체 생산 거점의 다변화가 중요한 과제인 만큼 유럽이 적극적인 유치전을 벌인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TSMC 입장에서는 독일에다 엄청난 돈을 들이고도 삼성전자에 밀려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셈이죠. AI 기술의 발전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물론 TSMC에 맞서 차례차례 주요 고객을 선점하고 야금야금 이득을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 탁월한 실력을 선보여 TSMC의 위기를 든 타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앞으로도 비메모리, 혼다그룹의 몰락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 완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경제에 더욱 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 완다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다레난 다상업관리 집단은 채권달에 오는 23일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약 5천억 원 중 2억 달러가 부족하다고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완다그룹의 부도설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완다가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중국 기업의 역외 채권 발행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완다처럼 중국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 부동산 기업들은 역외 시장에서 고금리 달러 채권을
발행의 유동성을 조달했는데 만약 역의 채권 발행까지 막히면 중국 기업의 현금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암울합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현지 개발업체는 부진한 실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는 전날 2021년과 2022년 실적을 뒤늦게 발표하면서 2년 누적 8,120억 위안의 순손실을 냈다고 밝혔는데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중국에서 헝다와 완다 외에도 부동산 평가 100위권 이내 업체 10여 곳이 줄줄이 디폴트에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투어 중국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진 중국을 상대로 한국 기업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는 중국이 아시아 최대 모바일 전시회라고 홍보하는 모바일 콩그레스 2023 즉 MWC 상하이 2023의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불참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계 이동통신 통신장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전자가 불참한 배경에 외신들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즉각 삼성의 불참 소식을 알리며 삼성전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참했다고 보도했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MWC 상하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불참은 최소 2017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삼성전자는 심지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얼룩졌던 2021년 행사 때도 부수를 차렸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눈에 띄는 불참은 한중간 긴장이 고조되는 때에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바르셀로나 모바일 콩그레스에서는 무려 부수를 8개나 차린 주요 참가자였습니다. 이래서 삼성전자가 아예 부수를 내버리는 초강경 조차 큰 모습을 보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삼성전자의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한중 관계가 6년 전 주한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사드 배치에 중국이 반대한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최근 중국 관리의 한국 외교 비판에 한국 정부가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반응한 뒤에 더욱 악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불참으로 올해 상하이 모바일 콩그레스의 위상은 수직 하락해 중국 회사들만의 안방 잔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불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이 이제 인내력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는 중국 업체와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와 글로벌 소송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의 중국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자사가 개발한 아이폰 12 OLED 디스플레이 특허 4종을 BOE가 무단 도용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침해된 기술 4종 가운데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 특허인 다이아몬드 픽셀 등도 포함됐습니다. BOE는 이들 기술을 디스플레이 아케나 전시회에서 자신들의 기술이라며 홍보까지 한 선을 넘었습니다. 이를 보고 참다 못한 삼성디스플레이가 소송 카드를 꺼낸 것인데요.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던 와중에 BOE가 오히려 먼저 소송을 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격분한 삼성은 BOE와 거래를 끊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 계열사가 중국 업체와 신경전을 벌이는 이면에는 중국 업체의 도를 넘은 기술 유출 시도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중국에 복제하려고 했던 사례가 밝혀지면서 상당한 파장을 불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28년간 근무해온 주요 임원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삼성전자 청두 공장에서 생산시설을 불과 1.5km 떨어진 지역에 복제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반도체 초순수 시스템 첨단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유출한 전 현직 연구원 등 9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으며 올해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넘긴 세메스 전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이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중국 기업들이 선을 넘자 참다 못한 삼성 계열사들이 단호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결국 인내심의 한계가 온 삼성은 BOE를 완전히 손절하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LG와 손을 잡았습니다. 기술 도둑 중국 BOE의 적반하장에 질린 나머지 BOE를 손절하고 LG와 손을 잡아 한국 업체들끼리 더 끈끈한 협력을 할 전망인데요.
다음으로 삼성이 상하이 모바일 콩그레스에 불참한 두 번째 이유는 자신감입니다. 인도 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은 샤오미를 제압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샤오미는 인도 당국으로부터 조세 포탈 혐의로 1조 원대에 달하는 추징 및 압수를 당했는데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샤오미는 인도 현지 직원을 30%나 대량 해고시켜버렸지만 이는 인도 국민들의 심리를 더 거스르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2014년부터 인도에 진출한 이후 인도 휴대전화 사용자 2명 중 1명이 중국산을 쓸 정도로 시장을 장악한 상태였고 이 중 샤오미의 점유율이 25%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점유율 1위에 오르자 위기감을 느낀 샤오미는 부랴부랴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량 해고를 하자마자 소매점을 늘리겠다며 인도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결국 삼성의 전략을 베낀 것이며 이미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샤오미는 주로 아마존 등 온라인을 통해 저가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인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고가폰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매장 판매 비중이 57%에 달합니다. 삼성은 휴대폰을 매장에서 살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고급화 전략에 성공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샤오미를 제치고 인도 스마트폰 시장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약 20%로 샤오미의 16%보다 앞섰습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무려 6억 명에 달합니다. 즉 인도 시장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시장인데 삼성이 1위로 치고 올라오자 다급해진 샤오미는 삼성전자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1만 8천 개 수준인 오프라인 매장을 더 늘리고 매장 홍보 요원의 수도 현재보다 3배 많이 뽑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샤오미의 이런 계획은 기존 저가폰 위주의 판매에서 벗어나 삼성처럼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인도에도 고급화 유행이 일고 있기에 오프라인은 중요한 플랫폼이고 인도 소비자들도 이제 저가폰을 아마존에서 구입하기보다 고가의 프리미엄 폰을 직접 보고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인데요.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를 삼성전자는 미리 파악해 인도 소비자들에게 고가폰으로 다가갔고 인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샤오미는 현지인들을 대량 해고하자마자 매장을 늘리고 홍보요원들을 고용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